슬기로운 사대보험 실무책 해설에 대한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4단원 내용 중 산재요양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과 제35단원의 해외 파견자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단원 내용은 회사의 업무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직장 전체로 야유회를 갔다가 점심 겸 반주를 한잔하고 족구대회를 했는데 다친 사람이 생겼다. 이럴 때 산재 신청 관련해서 1차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식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드렸죠. 다만 근로자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작성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 및 결정 절차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재 신청은 본인이 합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이 대행을 해주기도 하고요. 만약에 업무상 질병이라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질판위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거기에서 판단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양 승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승인입니다. 만약에 불승인 받게 되면 심사 재심사의 방법으로 다투게 됩니다. 산재의 급여는 요, 휴, 장관, 유, 상장제에서 8가지입니다.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치료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병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양급여에 뒤에 나오는 간병급여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재요양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요양이 종결됐는데요. 재발이나 합병증이 생겼을 때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하게 되면 재요양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상 처리를 하는 것보다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때 이런 재요양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업급여는요,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 중에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아셔야 될 것은 요양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 전국의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을 기준으로 증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해 급여를 받아서 연금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 해의 전체 근로자 평균 증감률에 따라서 올라감으로써 가치 보장을 해주는 거죠. 금액 보장이 아니라 60세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서 이 가치 보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간 중에 단기간이나 단시간 취업 시에는 부분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예전에는 요양기간 중에는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는 규정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직장으로 복귀하는 복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 휴업급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지난 단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서 1급에서 14급까지, 연금은 1급에서 7급, 일시금은 8급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일시금은 8급에서 14급까지 일시금으로 나옵니다. 치유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완전히 치료가 됐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증상이 고정돼서 더 이상의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간병급여는 위에서 보았던 간병비와 내용이 다르고요.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구분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데요. 이 유족의 순위와 관련해서 민법의 친족 상속법에 있는 상속 순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단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난 후에도 부상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례비는
평균 임금의 121분인데요. 연고가 없는 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되면 실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장례 특별급여와 유족 특별급여는 근로자 사망이나 혹은 장애를 입었을 때 민법에 따른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에 가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을 주고요. 나중에 그 사용자로부터 돈을 다 받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산재 보상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산재 관련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요. 이제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알려줘야 되겠죠. 재해 발생 일시는 최대한 정확하게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내역도 아는 부분까지 최대히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건설 일용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장소가 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 내역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부분까지 최대한 적을 필요가 있고요. 사업장 관리번호는 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조회로 해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이름을 가지고 검색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4번은 좀 정확하게 적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재의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A 현장에서 어떤 것을 옮기기 위해 어깨에 이런 뭐를 3개를 메고 B 현장 3번째 계단으로 발을 옮기던 중 뿌린 물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 오른발이 미끄러졌다. 이 과정에서 실족을 했고 1m 아래로 추락했으며 오른쪽을 짚었는데 거꾸로 박힌 못에 오른손이 찔렸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임장 양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병원 원무과에서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 대신에 공상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옳은 방법은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앞쪽에서 봤듯이 산재 승인을 받으면 재요양이라고 하는 절차라든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산재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상 처리를 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고요. 합의서 내용도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견서는 주치의가 잘 적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양식을 가지고 이 양식에다가 주치의가 내용을 적고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대한 작성을 부탁을 해보고 안되면 상병명과 치료기간이 적시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제출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서 하면 되는데요.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모르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후에는 회사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보내서 사업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파견자와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재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라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정한 경우 근무 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산재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 현장 실습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표를 보시죠. 산재 특례 규정입니다. 특이한 규정이 산재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국외사업 특례 있고요. 현장 실습생 특례가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특례 있습니다. 국외사업 특례는 국외에서 취업 중이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파견을 한 경우에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어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출장을 간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국내 사업장에 흡수 적용된다고 해서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봐서 산재 적용이 되는 거고요. 현장 실습생은 학생 신분이라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실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실습 이제 나갔다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입법화된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산재 적용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외사업 특례 보겠습니다. 적용 요건에 대해서는 산재법 121조에 정하고 있고요. 보험사업의 계산과 영위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보험회사에서 이 내용을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법에서 확인해 보면 사회보장 관련 조약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회에 지정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보험을 영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 파견자의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단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국내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고 해외 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해서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이 산재법 적용이 없습니다. 또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이 해외 파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봐 이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 산재법 122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평균임금의 기준과 산재보험료율 조금 달리 적용이 되는데요. 예컨대 같은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한 것과 해외에 근무하는 것을 비교를 하게 되면 해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가 일반적으로는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외에서 실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실습생의 특례를 보겠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산재법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산재법 123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현장 실습생을 사용하는 보험가입자, 그러니까 회사는 보수 총액 신고를 할 때 이런 내용도 다 합산해서 공단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장 실습생이 재해를 당한 경우에 훈련 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요.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최저임금 이상액으로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임금액과 관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이 되죠. 학생 연구생 또는 학생 연구자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현장 실습생과 유사하게 산재를 적용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대학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해서 실험실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다친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는 산재법을 적용시켜서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평균임금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도록 일단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4, 34, 35 다룬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